저는 구매대행 사업은 물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손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상품 소싱을 잘하고 등록을 잘해서 주문을 받을지언정 뒤에 따라오는 주문 처리나 CS 등 관리 요소가 부족하면 탈이 나기 때문이에요. 저도 퇴사를 하고 해외 구매대행 사업에 매진할 때에는 주문량이 막 늘어나는 걸 보면서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주문 건수가 20개, 30개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매출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뒷단에 따라오는 CS나 운영 관리 요소적인 부분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강성 고객들의 CS, 내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 내가 오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딱 하나만 바꾸고 나서 매출도 유지가 되고 운영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상품 소싱과 등록은 기본이고요, 그 뒤에 운영 구조에 대해서 저만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든 거였습니다. 월천 셀러분들을 제가 60명 이상 양성하고 또 이 사업에서 제가 4년 동안 임해보니까 이 4가지는 무조건 챙겨야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품 소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건 기본이지만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것보다 팔면 안 되는 상품을 거르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초보 셀러분들은 내가 오늘 뭘 팔지? 오늘 뭘 등록하지? 어떤 게 잘 팔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요, 전업으로 활동하시는 중수 내지 고수 셀러분들은 뭘 팔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가 터지면 저는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품들이 위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식재산권에 걸릴 상품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지만 정품으로 판매하는 공식 유통처를 찾지 못해서 가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가 가장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식품이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꼼수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세 번째는 의료기기, 도검류, 무기류에 관련해가지고 취급을 하다가 마켓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통관장에서 압수당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사실 통관장에서 압수당하거나 내가 이 상품 폐기 처분해야 된다 하는 거는 굉장히 경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일이 커지게 되면은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형사소송을 받거나 혹은 마켓이 정지가 될 건데요, 특히 상품 개수를 내가 사업자 한 개로 10,000개 정도 채우게 되면은 월 매출이 1,500에서 2,000만 원은 넘을 텐데 이때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 하나가 정지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 매출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구매대행 사업은 운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빠르게 올린다고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고 없이 운영하는 게 운전을 잘하는 것인 만큼 구매대행 사업도 매출을 한번 터뜨리는 것보다 롱런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상품들, 그 범주 안에서 소싱을 하고 등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템플릿을 신경 쓰자입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는요, 구매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에 대해서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구매대행 상세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들어가는 템플릿은 보통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마켓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배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반품이나 교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파트예요. 이 부분을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에 생길 수 있는 클레임 요소에 대해서 내가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는 겁니다. 상단과 하단 템플릿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배송 리드 타임, 해외 배송 상품이니까 배송이 영업일 기준으로 7일이 걸리는지 14일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환과 환불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부가세 부과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도 꼭 기재를 하셔야 나중에 고객분들과 분쟁이 없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만약 내가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면 이 상품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통하고 있는 100% 정품 상품입니다. 이런 신뢰를 할 수 있는 문구들을 꼭 넣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는 스펙 관련한 사이즈에 관련된 스펙 관련 표를 꼭 기재하셔야 구매하는 분들과 추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어요. 저는 상세 페이지 템플릿은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구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후에 생기는 CS를 예방하고 판매자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객 CS는 친절함이 1순위가 아니라 표준화, 매뉴얼화가 1순위다 라는 겁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단 내가 주문 많이 받고 나면은 그 뒤는 어떻게 되겠지, 내가 주문 많이 받고 나면은 주문 처리하거나 CS 하는 거는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돈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노동력도 비용입니다. 1인 셀러분들은요, 가끔
가끔 CS가 엉키게 되면은 단 한 건에 30분, 1시간씩 얽혀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덜어 있을 거예요. 특히 감정적인 부분까지 내가 상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날의 기분은 정말 꽝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서 CS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프로세스적인 대응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변태같이 집요하게 들어간다면 상품 카테고리별로도 CS 매뉴얼이 다 따로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범용 매뉴얼만 짜셔도 충분하겠어요. 고객께서 정품인지 인증 관련된 서류를 달라 했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할지, 상품 언제 도착하나요?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기계적으로 답장을 할지, 이 상품 왜 경동택배 착불로 왔나요? 라는 질문, 혹은 관부가세 지불에 대해서 왜 저에게 연락이 왔죠?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프로세스적인 업무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구조를 짜서 역할 분담과 위임을 하는 겁니다. 저도 부업으로 진행했을 때에는 회사 다니면서 월 매출 580만 원, 600만 원 정도까지는 내봤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건 매출 500만 원대까지는 혼자 버틸 수가 있는데 매출 1000만 원, 그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출 1000만 원까지 혼자 꾸역꾸역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무너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삶의 루틴입니다. 완전 일과 집만 반복하게 되는 생활이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구매 대행 사업은 팀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할들을 만들어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 분담의 예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품 등록 파트죠. 상품 소싱과 상품 등록하는 것을 위임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품 소싱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꼭 하셨으면 해요. 그 이유는 상품을 보는 눈, 그리고 소싱하는 감과 깊이는 대표자가 가장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상품 소싱은 대표자가 하고 상품 등록 정도는 알바분들께 재택으로 채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건당 저렴하면은 250원에서 좀 비싸게 쓴다면은 500원까지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용 지불을 하게 되면은 알바 한 분당 월별 인건비는 30만 원 내외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상품 등록 한 달에 1000개 했을 때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문 관리 파트인데요. 주문 관리 같은 경우는 저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 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주문 처리나 주문 관리를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알바분들을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주하고 나서 송장 입력 혹은 CS 대응, 현지 판매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내가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쓰고 있었다면은, 이런 부분을 시간 세이브 한다면은 상품 소싱과 등록하는 데 훨씬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땐 매출 한 4, 5천만 원까지 전업셀러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부업이라면은 상품 등록 알바 딱 한 분만 모셔도 충분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럼 이제 상품 소싱하는 사람, 등록하는 사람 한 명씩 뽑으면은 놀아도 되는 거 아닌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위임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일을 적게 하고 사람을 부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을 다 맡기고 위임하면은 그때부터 놀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임했다고 쉬거나 논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레버리지는요, 단순하게 내가 일을 적게 하고 역할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이도 일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대표자는 위임한 일들보다 훨씬 더 고부가가치의 일들을 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장님 병에 걸리지 마시고 올바른 레버리지를 구매대행 사업에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까지도 제가 실패했던 사례들, 중간에 멈추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심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딱 끄시면요, 첫 번째로 오늘 당장 팔면 안 되는 상품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류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세요. 대박 상품을 찾기 이전에 사고가 나는 상품을 제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내가 쓸데없이 커피 쿠폰 준다는 문구가 있거나 혹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꼭 보완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CS 템플릿, 만약 내가 없었다 그러신 분들은 손을 꼭 만들어 보세요. 상품 품절, 배송 지연, 환불, 교환, 파손에 대한 내용들까지 구상하시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물론 상품으로 돈을 버는 일이지만 롱런하기 위해서는 운영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막 구매 대행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4가지 꼭 깊이 새기시고 가신다면 시행착오는 반으로 줄고 매출은 2배로 오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템플릿들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서 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본주의 시대 온라인 사업으로 살아남기에 도전 중인 김트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